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내년에 최소 3차례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긴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하를 언급하면서 뉴욕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방침은 새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서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초전도체가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발표를 비롯한 경제 뉴스들 오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미 연준의 3연속 금리 동결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이 좀 마지막 동결 발표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이었는데요. 이번에 동결 발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그다음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그 경색 정도가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임금 인상률도 둔화되고 그것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둔화시키고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하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저도 수차례 이미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동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점도표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예, 오늘 연준이 발표한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의 위원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을 갖다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 중에서는 실제로 금리 결정에서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위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표시한 그 내년 연말 수준의 기준금리들의 중앙값이 4.6%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4.75%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5.5%이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3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중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들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2% 인플레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하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 그것도 옵션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것이 그렇죠. 오늘 인터뷰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발언은 사실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거나 최종금리 수준에 가장 가깝게 근접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이미 예측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여러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이 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에서 절반의 가중치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근데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볼 때 중요한 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결정하려면 그거의 선행 지표가 구직자 대비 비인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발표한 게 구직자 한 명당 비인 일자리 수가 1.3개라는 결과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에는 구직자 한 명당 비인 일자리가 1.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돌아간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많을 때는 구직자 한 명당 비인 일자리가 2개였거든요. 네. 2배나 많았으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노동자들을 모셔가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임금이 빠르게 상승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만간 인건비가 잡히고 서비스 물가가 잡히는 수준이 된 거라서 제가 기준금리는 최종금리 수준이고 조만간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이제 세 차례 인하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가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건데 대략 어느 정도로 이제 보면 될까요? 내년 상반기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도 하반기는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예. 여전히 내년 2분기가 유력하고 2분기 중에서도 5월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갖다가 제가 기준으로 보는 것은 3% 후반대로 접어들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3.5%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3.5% 수준으로 상승을 할 때 미 연준이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물가 상승률에다가 미국의 장기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한 게 3.5%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0%입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예. 그래서 최소한 3% 후반대까지 떨어져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달 연속 4.0%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아직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아서 그게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 지표가 지금 비인 일자리 수, 구직자 대비 비인 일자리 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돼서 그게 내년 5월경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인하를 시사하는 이 발언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로 유지되고 있는 이 금리 차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예상해야겠습니까? 예, 지금 뭐 2% 금리 차 때문에 원래 뭐 환율이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수차례 그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 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간에 불과하고요. 장기의 한미 금리 차에 장기에 걸쳐서 하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 그 환율이 결정된다. 네. 이게 경제학 이론이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 차이를 보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실점을 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그다음에 이번에 미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을 근거로 봤을 때는요. 상반기 중에 한국이 미국보다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먼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상반기 중에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상반기 전망을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평균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이 2.4%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한국이 물가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미국보다 물가 수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금보다 상승할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게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고요. 5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연준이 이러한 어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바로 이제 증시가 튀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이게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미 연준이 벌써 내년에 0.25%포인트씩 3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더니 다우존스 지수 지금 사상 최대치로 지금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당연히 이전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미 연준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 그다음에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서요. 이것은 뭐 이 연말에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 랠리 이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미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올해보다는 낮아집니다.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은 1.8%거든요. 그래서 1.8%보다 낮은 1.4%지만 그 차이는 0.4%포인트라서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연착륙에 가깝기 때문에 증시는 생각보다는 회복세가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 여름에 좀 화제가 됐었던 그 초전도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 7월에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사실 과학계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 당시 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 초전도성이라는 것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그다음에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내부 자기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완전 반자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게 상상에서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런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초전도체는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초저온에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초고압에서나 가능했었습니다. 상온은 안 됐던 예, 거죠. 상온이나 상압에서는 불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국내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상온과 상압에서 이런 초전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물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 워킹 페이퍼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다가 논문 2편을 갖다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완전 반자성이라는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내부 자기장을 형성해서 완전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외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자석 위에다 이 물질을 올려놓으면 이 자석에 대해서 반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석 위에 이 물질이 부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혁신적인 물질이라서 이 회사와 관련된 이 기술과 관련된 여러 회사들의 주가가 떠오르고 급부상하는 이런 열풍이 있었었습니다. 그쵸.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열풍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이 있었고 어제 이제 한국 초전도체 저온학회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냈는데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 쏠렸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가가 어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마주라는 것이 주는 어떤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근거가 없는 부분에서 막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할 때 어떤 좀 뭐랄까요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 투자를 의사를 결정하실 때는 예.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잘 아는 분야에 그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를 성공하는 비법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테마주라는 것, 소위 밈 주식이라는 것이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전도체라는 것은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한 학자들만 알 수 있는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전문 지식들을 갖다가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검증이 어려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식이 확산이 되면서 열풍이 불어가지고 묻지마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실제로 그 펀더멘탈보다 엄청나게 거품이 끼어서 확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 지식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자신이 아는 정말 지식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